만약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역사의 가장 강력한 여왕 중 한 명이 전쟁터도 아니고 정치 무대도 아닌 바로 사랑에서 모든 왕실 전통을 깨뜨렸다고요. 1839년 10월 15일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군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구원을 기다리거나 유럽의 손에 닿을 수 없는 보물처럼 서 있는 대신 그녀는 비유적으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친사촌 작센 코부르크 고타의 엘버트 공에게 결혼을 청한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어둡고 기묘하며 소름 끼치는 역사의 비밀을 다시 불러내는 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을 매혹시키고 섬뜩하게 만들며 왕권의 근본을 다시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빅토리아와 엘버트의 결혼은 종종 낭만적인 이야기로 전해집니다. 젊은 여왕이 사랑을 위해 관습을 거부한 이야기 말입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애정과 존중에 기반한 유대였고 빅토리아 시대 자체를 형성한 동반자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비단과 다이아몬드, 왕실 초상화와 국가적 신화 뒤에는 더 깊고 어두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근친혼 위에 세워진 왕조의 결합이기도 했습니다. 유럽 전역의 왕가들은 사촌, 조카, 심지어 삼촌과도 혼인했습니다. 목표는 권력을 혈통 안에 가두고 왕조의 순수성을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가는 컸습니다. 허약한 아이들, 유전병, 그리고 피 위에 세워진 제국 말입니다. 빅토리아가 엘버트와 결혼하기로 한 선택은 개인적으로는 사랑이었지만 정치적으로는 필연이기도 했습니다. 이 결혼은 영국과 독일을 묶었고 왕조의 유대를 강화했으며 후계자를 보장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미 다른 왕가, 특히 스페인의 하브스부르크를 파멸시킨 근친혼의 고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왕정의 기묘함을 상기시키려는 듯 그들의 혼인은 역사상 가장 이상한 결혼 선물 중 하나로 기념되었습니다. 바로 무게가 500kg이 넘는 거대한 치즈 바퀴, 영국 농부들이 소 750마리의 저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상상해보십시오. 보석으로 치장한 영국 여왕이 새 신랑 곁에 서 있고 농부들이 산처럼 쌓인 치즈를 바치던 그 순간을, 이것은 단순한 왕실의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과 의무, 권력과 혈통 사이에 갇힌 왕조의 이야기입니다. 헌신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위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열정적인 사랑조차 역사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함께하세요. 윈저성에서 시작된 입맞춤은 결국 유럽 전체에 유전적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 테니까요. 빅토리아 여왕과 엘버트 공의 기묘하고도 소름 끼치는 결혼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이 태어난 세상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은 거의 자유롭지 않았고 왕의 피가 금보다도 더 소중히 여겨지던 세계였습니다. 빅토리아는 1819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켄트 공작 에드워드였고 어머니는 작센 코부르크 잘펠트의 빅토리아 공주였습니다. 그녀가 세상에 나온 순간부터 미래는 이미 왕조 정치에 의해 쓰여져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는 엄격한 관리 속에 거의 고립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소녀가 아니라 영국 왕좌의 연속성을 상징하는 존재로 길러졌습니다. 엘버트 또한 1819년에 태어났습니다. 빅토리아보다 몇 달 뒤에 태어난 그는 그녀의 사촌이자 작센 코부르크의 에른스트 1세 공작과 루이제 공작 부인의 아들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자란 그는 엄격하고 지적인 교육을 받았으며 작은 공국의 전통 속에서 철학, 음악, 과학, 통치술을 배웠습니다. 세상은 그를 모범적인 왕자로 보았지만 동시에 더 큰 게임 속의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 게임이란 바로 왕실 혈통 보존이었습니다. 유럽 전역의 왕가들은 오랫동안 지금 우리가 근친혼이라 부르는 결혼을 행했습니다. 사촌끼리, 삼촌과 조카, 심지어 일부 왕조에서는 형제자매끼리도 혼인을 강요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늘 같았습니다. 권력과 부를 가문 안에 묶어두고 피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브스부르크 가문은 가장 악명 높았습니다. 그들의 집착은 끔찍한 하브스부르크 턱을 가진 군주들을 만들어냈고 불임과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세대를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습은 계속되었습니다. 군주의 눈에는 개인보다 왕조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빅토리아는 이런 현실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가계도는
코부르크, 하노버, 그리고 다른 왕가들의 얽힌 가지들로 가득했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 결혼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혈통을 희석시키고 왕을 왕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버트는 사촌으로서 빅토리아에게 친근하면서도 필연적인 존재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두 사람의 혼인을 둘러싼 속삭임이 따라다녔습니다. 가족들에게 그것은 단순한 애정의 문제가 아니라 영국과 독일을 더 긴밀히 묶는 계산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역설이 드러납니다. 역사는 두 사람의 사랑을 진실한 것으로 기록했고 실제로 편지에서도 그들의 애정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 결혼은 동시에 위험한 유전적 순환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빅토리아가 엘버트를 선택함으로써 그들의 자녀들은 왕관뿐만 아니라 근친혼의 위험도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왕실의 병으로 알려진 혈우병은 그 후손들을 통해 러시아에서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왕조들을 마비시켰습니다. 이렇듯 빅토리아와 엘버트의 어린 시절은 결코 그들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후계자이자 말로써 궁전에서 자랐지만 의무라는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피로 쓰여진 운명이었습니다. 1839년 10월 15일 윈저 성. 공기는 긴장감으로 무거웠습니다. 20살의 빅토리아 여왕은 이미 영국을 통치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신하들은 끊임없이 결혼 동맹 후계자를 낳아 왕위를 지켜야 한다는 말을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구혼자도 젊은 여왕에게 감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군주에게 청혼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빅토리아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녀는 사적인 공간에서 사촌인 엘버트 공을 불렀습니다. 그는 영국을 방문 중이었고 그의 조용한 태도와 지적인 매력은 그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그러나 궁정은 여왕이 수동적으로 남아 기다리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빅토리아는 기다리는 여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엘버트의 눈을 바라보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바로 그녀가 그에게 청혼한 것입니다. 빅토리아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에게 그가 내가 바라는 것을 허락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엘버트는 감격하며 승낙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결혼 중 하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것은 전통이 아닌 빅토리아 자신의 의지로 맺어진 것이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여왕이 사촌에게 청혼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낭만처럼 보였지만 궁정 안에서는 불안도 퍼졌습니다. 이 결혼은 영국과 독일의 코부르크 공국을 묶는 힘을 강화했지만 동시에 유럽 왕조들을 괴롭혀온 근친혼의 고리를 반복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1840년 2월에 열린 결혼식은 권력과 부의 향연이었습니다. 빅토리아는 흰색 실크 세틴 드레스를 입었는데 이는 서양의 웨딩 패션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엘버트는 제복을 입고 그녀 곁에 서서 젊은 존엄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거리는 인파로 가득했고 교회종이 울렸으며 신문들은 영국의 사랑받는 여왕과 그녀의 헌신적인 왕자의 결합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 속에서 한 가지 선물이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습니다. 바로 영국 농부들이 바친 무게 500kg이 넘는 거대한 치즈바퀴였습니다. 무려 소 750마리의 젖으로 만든 이 치즈는 몇 명의 남자들이 힘을 합쳐 굴려야만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 상징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땅의 양분이자 백성들의 충성이었으며 하나의 거대한 유제품 기념물 속에 압축된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딘가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의 발치에 놓인 치즈의 산. 그 장면은 마치 풍자와 같은 인상을 남기며 군주제가 얼마나 위험과 우스꽝스러움 사이를 오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빅토리아와 엘버트에게 결혼은 단순한 행사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를 정의할 동반자의 시작이었습니다. 의식과 선물, 다이아몬드와 치즈 뒤에는 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헌신과 의무, 그리고 왕조의 결혼이 지닌 보이지 않는 위험의 이야기였습니다. 빅토리아와 엘버트의 결혼은 따뜻함, 헌신, 그리고 왕실에서 드물게 찾아볼 수 있는 동반자 관계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왕조적 혼인과 달리 두 사람 사이에는 진정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빅토리아는 엘버트를 숭배했습니다. 그의 규율, 지성, 도덕적 진지함, 엘버트는 인내와 차분함으로 그녀를 이끌며
그녀의 치세를 우리가 알고 있는 빅토리아 시대의 모습으로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조화로운 공적 이미지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두 개인의 결혼이 아니라 왕조적, 정치적, 생물학적 기대가 실린 결합이었습니다. 왕조가 생존하려면 빅토리아는 후계자를 낳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무려 9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들 각자는 연속성의 약속과 함께 유전적 취약성의 저주를 함께 안고 있었습니다. 궁정 안에서 빅토리아는 종종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녀는 열정적이고 충동적이며 때로는 변덕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엘버트에게 조언뿐 아니라 감정적 안정도 의지했습니다. 사적인 편지에서 그녀는 자신이 그에게 의존한다고 고백했고, 심지어 자신이 그에게 지배당한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세상 밖에서는 주권 여왕이었지만 결혼 생활 속에서는 엘버트가 종종 고삐를 쥐고 있었습니다. 엘버트 또한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적이고 진보적이었지만 도덕과 질서에 대해 깊은 불안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빅토리아를 절제적으로 그녀의 격렬한 성격에서 멀어지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는 교육, 과학, 건축 개혁에 몰두했고 1851년에 위대한 만국 박람회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궁정은 결코 그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영국 귀족들에게 엘버트는 여전히 외국인, 왕위에 시집온 독일 왕자로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가정적 덕목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림 속의 그들은 자녀들과 함께 완벽한 왕실 가족의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대중은 이 모습을 도덕적 지주로 여겼고 급변하는 세상에서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훨씬 복잡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결혼을 통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왕관뿐 아니라 질병도 함께 가져갔습니다. 가장 악명 높은 유산은 혈우병이었습니다. 아마도 빅토리아 자신이 보인 이 병은 그녀의 후손들을 통해 러시아, 스페인, 독일로 퍼졌습니다. 그녀의 손자들과 증손자들은 작은 상처에도 피를 멈추지 못했고 왕가들은 유전적 약점의 부담 아래 붕괴했습니다. 빅토리아와 엘버트에게 유전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지만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진실했고 동반자 관계도 진정했지만 그들의 가까운 혈연은 왕조를 취약한 미래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1861년 엘버트는 장티푸스로 추정되는 병에 걸려 불과 42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빅토리아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녀는 공적 생활에서 물러났고 평생을 상복 차림으로 보냈으며 슬픔의 장막 뒤에서 통치했습니다. 위대한 사랑은 끝났지만 그 그림자는 두 사람의 생애를 훨씬 넘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1861년 엘버트 공이 죽었을 때 빅토리아 여왕의 삶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후 40년 동안 그녀는 검은 옷만 입고 극심한 과부 생활에 잠겨 대중에게 살아있는 군주가 아니라 유령 같은 존재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애도하는 동안 9명의 자녀들은 그녀의 피를 유럽 전역에 퍼뜨리며 거의 모든 왕가에 그녀의 유산을 심었습니다. 이것이 빅토리아 왕조의 승리이자 저주였습니다. 그녀의 아들딸들은 독일, 러시아, 덴마크, 스페인 궁정과 혼인했습니다. 곧 그녀는 유럽의 할머니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왕관과 자기와 함께 그들은 더 어두운 것을 전했습니다. 바로 근친혼의 유전적 유산이었습니다. 왕실의 병 혈우병은 그녀의 후손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녀의 아들 올번이 공작 레오폴드는 직접 고통받았습니다. 그녀의 딸 앨리스는 러시아 왕실로 병을 옮겼습니다. 그 결과 로마노프 왕조의 후계자 알렉세이 황태자는 피가 멎지 않는 병에 시달리며 제국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약함에 대한 소문은 궁정에서 궁정으로 번지며 왕조들이 의존하던 불가침의 권위를 약화시켰습니다. 혈우병을 넘어 빅토리아의 유산은 얽힌 혈통의 위험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의 결혼은 유럽을 하나의 거대한 그물로 묶었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많은 지도자들은 그녀의 손자들이었습니다. 독일의 빌헬름 2세,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 영국의 조지 5세는 모두 친척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사촌이라 불렀지만 전쟁터에서는 수백만 명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유럽의 여왕 어머니로서의 빅토리아의 이미지는 양날의 칼입니다. 한편으로 그녀는 통합을 상징했습니다. 그녀의 후손들을 통해 제국과 왕국을 연결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녀는 연약함을 상징했습니다.
그녀의 유전은 질병을 퍼뜨렸고 그녀의 동맹은 경쟁을 낳았으며 그녀의 엘버트에 대한 집착은 궁정을 정체시켰습니다. 그녀의 유산을 상징하는 가장 기묘한 물건은 여전히 거대한 치즈바퀴의 결혼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충성과 풍요의 상징으로 굴려온 그 기괴한 선물은 이제 은유처럼 익힙니다. 그것은 무겁고 다루기 힘들며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왕조의 짐과 똑같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권력을 지탱했지만 동시에 군주제의 기묘한 모순을 드러냈습니다. 위엄과 우스꽝스러움이 뒤섞이고 헌신과 부패가 얽힌 모습이었습니다. 1901년 빅토리아는 세상을 떠나며 단순히 한 치세가 아니라 하나의 시대를 끝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는 영국과 세계를 재편했습니다. 그러나 철도와 공장, 제국의 영광 뒤에는 슬픔, 집착, 그리고 지나치게 좁혀진 혈통이 남긴 인간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엘버트와의 결혼은 진정한 사랑이었지만 동시에 옛 왕실 게임의 연장이기도 했습니다. 사촌이 사촌과 결혼하고 제국은 순수성이라는 환상을 위해 미래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의 왕조를 규정한 것은 승리만이 아니라 바로 그 그림자 근친혼의 그림자였습니다.